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휴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말 불확실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 재건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혼란스러운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쟁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갈 것이냐, 전쟁 이후에 어느 섹터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냐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65% 하락, 코스닥은 1.41% 하락했습니다. 평소 이런 무드에서 하락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하락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5,775포인트, 5,800선은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1,07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럴 거면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은 1조 1천억 원가량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세가 막판에 좀 줄었네요. 8,400억대로 매도세를 좀 줄여낸 외국인이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 금투 물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상이몽,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국,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지금 동상이몽 중입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뭐 밤사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벤스 부통령까지 이제 파키스탄에 보내면서 협상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휴전 합의가 있던 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호르무즈 재봉쇄에 대해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이제 대변인이 다시 한번 부인을 한 모습도 있었고요. 뭐 재봉쇄 후에 뭐 거기 통행료를 함께 증가하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만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식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휴전이 무색할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WTI 선물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다시 또 결전의 날은 11일 파키스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오늘은 사자성어로 준비해봤습니다. 학수고대, 우리가 기다린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건설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건설이 올라서 그럴까요? 오늘 각 증권사마다 건설에 대한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교보증권은 중동 수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진행 중인 중동 플랜트는 현재 현대건설이 가장 많고요. 재건수의 기대감은 재건을 했던 이력들이 있던 삼성 ENA가 가장 기대가 크다.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25년 동안 중동 수주가 가장 레퍼런스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쪽 수혜는 현대건설과 삼성 ENA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교보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란도 이란이지만 일단 미국과 좀 친한 국가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피격 시설에 우리나라 재건 이 건설주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 시장 규모가 약 37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규모에서 50%만 우리나라가 갖고 와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중동 붐에 걸맞는 수주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죠? 자,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은 반면에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워낙 많았죠. 여기에서 삼성 ENA가 1.58% 상승, 대우건설도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GS건설은 하락했고요. 현대건설, DNENC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어떤 사자성어일까요? 반신반의, 다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섹터일까요? 화장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증권가에서 APR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APR이 잘 올라간 것도 있지만 최고 삼성증권은 50만 원까지도 일단 목표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APR 좋은 기업이고요. 돈도 잘 법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들의 문제가 눈높이가 너무 올라왔다. 이 눈높이를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번엔 어떨까라는 관망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 APR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1,200억 원대 됐었는데 이번 분기 1,400억 원을 넘을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션 232조가 개편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화장품은 그래서 이제 관세 카테고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관세 10%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고 뭐 물류비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가 덜어진 것은 화장품주에 분명 또 호재로 작용할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들의 주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APR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8.94%. 장중에 10% 넘는 모습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달바글로벌 6.37%, 제닉, VT도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참 이럴 때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하루가 지나서 바로 좀 소멸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펼쳐가야 될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발표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무색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섰고요. 미국, 이스라엘의 신경전도 현재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과 함께 주목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아셋 김태성 본부장,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시장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앞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가 워낙 급등락이 컸던 시장을 거쳐서 그런지 코스피 1.6% 하락, 코스닥 1.27% 하락. 그렇게 뼈가 아플 정도로 하락하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상승이 없었다면 오늘의 하락은 뼈 아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하락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는 듯한 이제 모습들을 네. 보이는 것. 실망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건 돈을 버는 것대로 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결국엔 언제나 위기 속의 기회다라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반도체를 담아야 됐었던 기회잖아요. 예. 만약 휴전이라고 하는 2주를 가지고 앞에 1주는 반등을 즐기고 뒤에 1주는 그 다음을 또 걱정을 하면서 시장의 쉬어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의 보기가 좀 줄어드는 거죠. 반도체부터 보면 되겠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3월이랑 똑같이 4월도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박스권을 상향 조정할지언정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할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고 오늘 팀장님,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반등, 어느 정도 우려감이 후퇴했던 것들만큼의 어떤 좀 저점의 반등, 그리고 박스권의 레벨업 정도는 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시 이제 예전 추세로 복귀하는 건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전쟁 양상에서 한 번에 이거를 맞아요. 기대하는 거는
어제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연속적으로 더 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저는 오늘 어제 이제 워낙 좀 뭐 오버를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되돌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워낙 이제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던 것들이 이게 환호로 바뀔 때 시장은 늘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른 것만큼이나 오늘 하락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올랐었던 것들의 뭐 일부분을 되돌리고 오늘 뭐 만기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네.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가. 지금 1,400원대 어쨌든 후반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막판에 좀 돌기는 했습니다만 선물도 플러스권에 어제에서 오늘도 오전 시간까지는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네. 했거든요. 그럼 방향도 마냥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물론 ETF의 이런 매수세가 좀 가미되기는 했습니다만 기관들도 주도 섹터들 위주로 매수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레벨업을 가져가는 어떤 지수의 반등 여기에 계속해서 무게를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오늘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또 아직도 모르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나요? 뭐 그런 티격태격하면서 뭐 이 정도의 뭐 노이즈 뭐 이런 뭐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는 그런 자극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회귀하려는 이제 그런 수급이나 뭐 그런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아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좀 다양한 기대를 모으긴 했습니다만 김태성 본부장님,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나서 기사들이 여러 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들이 나옴과 동시에 하락폭을 더 키운 현대차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뭐 헤드라인을 보면은 매출, 올해 매출 122조 목표로 한다. 대외약제 정면 돌파한다.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소식들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기준점이 되겠죠. 아유,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눈높이가 워낙 네. 높다 보니 현대차에서도 우리가 사실 현대차를 또 바라보는 이유 중에 기존에 잘하고 있던 자동차라고만 봤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로봇. 자동차의 밸류에 로봇 밸류를 얹어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보였던 목표가보다 뭔가 획기적인 다른 이 차별화를 네.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저도 제 내피셜인 거고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인베스트데이가 끝나면 보통 세론 뉴스가 나왔다는 것을 다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 잠정 실적처럼.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뭐 공격적으로 붙으시는 것보다는 인베스터데이가 끝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현대차 기아는 로봇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로봇으로 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담아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로봇은 너무 이르다. 아직 자동차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현대차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아직도 같아요. 비싼 거죠. 자동차로만 보면.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적정 주가에 올라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높으냐 낮느냐의 평가는 이번 1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 봤더니 현대차의 주가 밸류가 적정하다 혹은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로봇으로 본다면 너무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라보시는 시점에 관점에 따라서 현대차는 좀 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 자동차로 봐야 될까요? 로봇으로 봐야 될까요? 현대차를 봤을 때는 뭐 반반 뭐 이 정도 그 어딘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나왔었던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는 좀 이제 물론 이제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뭐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흘러가는 데서 기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IPO 나오면서 로봇 기업들의 그쵸. 밸류에이션도 좀 확정이 되면서 이번 주에 전쟁 이슈랑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로봇이 좀 강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아도 강보합권에서 좀 훅 밀린 상황이고 코스닥에 있는 로봇 기업들도 훅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에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슈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주가에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어쨌든 기아는 뭐 현대차 로보틱스의 협력사잖아요. 일단 중심이 되는 기업은 아니고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아를 보면서 지금 오늘 뭐 2030년도에는 전 세계 매출
마켓쉐어를 거의 5% 가까운 4% 중후반을 달성을 하겠고 영업이익 얼마를 달성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최근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기아에서 오늘 EV 그러니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어떤 좀 다른 계획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셀 업체들이 좀 강세가 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ESS 관련돼서 이제 소재 업체들, LNF를 비롯한 소재 업체들이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셀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SDI.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강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전기차 쪽에 잠재 수요가 자극될 만한 그런 그렇죠.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워낙 그 현타가 오잖아요. 2,000원 가까이 주고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다음 차는 그럼 최소한 하이브리드라도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약간 그쪽 예.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에서도 얘기 좀 나오고 있었던 게 이제 EV랑 PBV로 예. 초과 성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친환경차 쪽에 좀 자극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조금 오늘 내일 정도는 좀 내려놓고 2차 전지 쪽이 ESS에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기차 쪽의 논리가 하나둘씩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베스터데이 있었고 주가의 하락. 일단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뭐 자동차 밸류로든지 로봇 밸류로든지 다시 한 번 더 차곡차곡 채우는 날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긴 하죠, 사실.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빠지긴 했으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평소보다 많이 빠진 건 또 아니라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게 오늘 반도체 딱히 악재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단순히 어제 물량 소화로 봐도 좋을지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수급의 변화는 환율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환율. 환율의 변화는 결국 미국 국채의 변동성에 기인을 했던 것 같고 미국 국채는 결국 WTI 유가 선물에 반응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좀 모자란 수급은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 들려오는 한쪽에서는 휴전이지만 또 네. 한쪽에서는 여전히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기술적으로 혹은 기업에 실망감이 있어서 나오는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막 갑자기 돈을 벌다가 이익 전망치가 꺾였다 뭐 이런 뉴스가 전혀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여파가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미 팀장님,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 하루 만에 다시 돌아섰어요. 어제 많이 사길래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갔구나 이제. 어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리밸런싱 뭐 이거는 뭐 되게 단편적인 좀 수급 이슈고 그날이 네. 지나가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쵸. 기억도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김태성 본부장이 얘기해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또 환율에 관련돼서 오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이제 네. 일종의 매도, 오늘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휩쓸린 매도라고 좀 봐지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다시 하회하거나 삼성전자가 뭐 18만 원을 하회한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와, 특히나 정말요? 이번, 예, 그 휴전 기간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맷집을 좀 쌓아왔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지지를 완전히 버텨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한 5,400선, 500선이 뭐 어지간한 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제 예전에 있었던 추세로 복귀하려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느꼈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 그리고 뭐 지난주 출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치가 주는 그런 현시감이 워낙 강하잖아요. 지금 뭐 57조, 뭐 삼성전자, 맞아요. SK하이닉스도 또 찔끔찔끔 계속해서 또 컨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이제 국가 권력급의 영업이익을 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뭐 내년에 뭐 지금 700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GDP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정말로 이제 국가 권력급의 그런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특성이 이제 시클리컬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사이클과 이 정도의 실적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뭐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테크 주식 두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뭐 전쟁 이슈가 크게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하방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을 만큼 맞았고 맷집도 꽤나 생겨가지고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시클리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LTA 이제 체제 전환에 좀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이제 확실히 이 메모리 가격은 변수가 아닌 것 같고 Q 물량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이제 그러면? 뭐 가격 둘 다 이제 올라가는 이제 PQ 둘 그런 다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Q도 지금 괜히 증설을 발표한 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그 일화가 하나 있죠. 지금 애플 쪽에서 모바일 디램이 없으니까 다 샀다. 네, 그냥 뭐 가격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이렇게 조금 높여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징징대면 좀 깎아줘야지라고 했는데. 알았으니까 물량만 제발 좀 확보해줘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죠. 이게 그런 애플이 지금 상황이-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마저도 삼성전자 그럼 너희 다 주면 우리 누구 주니?라고 하면서 그 가격에 다는 못 줘라고 좀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이 제품 주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요 그리고 또 가격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를 시클리컬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이 파동의 파동의 어떤 이 길이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좀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PBR로 따지고 뭐 이제 바닥권이 오고 뭐 이렇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오롯이 그냥 어닝 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비슷한 서프라이즈를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신앙이 되지 않을까. 확신해.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른 그런 밸류에이션의 잣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창신이나 양쯔 같은 네. 중국 메모리 업체들에서 범용 디램 비중이 조금씩 시장 쉐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작은 노이즈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둘 다 이제 D램과 하나는 또 낸드 낸드. 쪽에 이제 강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증설 물량은 4분기에 이제 또 뽑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저보다 한 3천만 배는 똑똑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증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쪽에서 나오는 충분한 양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평택과 또 이제 용인 클러스터 쪽에 이제 증설을 좀 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노이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신 메모리가 뭐 내년 저가형 HBM4 양산한다는데 김태성 본부장 이거 위협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저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뭐 진짜 만든다고 하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력 많이 빼가잖아요. 네. 이러면은 오히려 HBM 소부장에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부장의 기회는 아닐 것 같고 중국 내에서 그냥 만든다? 알아서? 중국 내에서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샘플은 만들 수 있겠죠. 시도조차 못한다. 샘플은 원하는 그 수량 뭐 한두 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HBM3, 8단CB나 HBM4에 그 가능한 능가하는 양산 시스템은 불가하다고 저는 수율도 그렇죠. 보는 거죠. 수율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저는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제 주단 어떤 추이를 많이들 보시는데 예. 이제 주당 추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고객이 사간 상황이라서 맞아요. 지금 뭐 가격이 막 위아래 크게 변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당 뭐 메모리 칩 가격 파시는 데 가가지고 가격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실적은 거의 뭐 확정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HBM4 예. 빨리 양산 이야기는 좀 나와줘야 뭔가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오면 적당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HBM4 양산 뉴스가 많이 안 들린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안에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4월 안에. 네, 이번 달 안에는.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예전에 작년 한 여름쯤 항상 이랬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사인하고 간 거에도 막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2년 되지 않았어요? 거의? 재작년이죠. 뉴스 그죠? 나오고.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안 되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냐 하면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더 맞아요. 우위일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같은 나라의 같은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시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투심 자체가 네,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막 삼성전자 퀄테스트 막 양치기 소년이다, 퀄치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SK하이닉스, HBM은 물량으로 좀 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좀 서로 승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휴전, 불확실한 휴전,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휴전.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방산이 갑자기 또 올라가고요. 막 재건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도 되고 확전도 되고 휴전도 되는 이 테마들이 다 올라가는 건데 참 이 중심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방산 안 끝났어 하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난주죠. 팀장님이 천궁2 이야기 엄청 잘 풀어주시면서 LIG 넥스원 강조를 또 미리 해주셨는데 오늘 빅4 중에 LIG 넥스원이 주가가 또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근데 관심은 가는데요, 팀장님. 참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저는 매수 타이밍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선뜻 또 이게 워낙 또 전쟁 이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은 뭐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은 전쟁 이슈가 후퇴, 뭐 지금은 휴전까지 나온 상태면은 상당히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방산주들. 뭐 그러니까 뭐 오히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일단 뭐 이 휴전이라는 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살짝 돌이켜 보면 약간 재장전의 시간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방합니다. 지금 워낙 그 양측 특히나 미국이나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물량들을 많게는 절반 이상 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채워놔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어떤 재정비가 필요한 이런 시간을 버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슈죠. 탄뱅크, 그러니까는 미사일이나 포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쟁여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만큼 전시 비축약이 지금 절대 부족한.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면 정말 지금 실전을 치르고 있는 저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공백이 있을 거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체계 통합을 가지고 있는 뭐 LIG 넥스원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방산 기업들의 버텨주는 이런 흐름이 좀 있으면 지금은 저는 약간 시선을 틀어가지고 방산의 중소형, 방산의 기자재 방산의 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어쨌든 재공급 그리고 다시금 이제 뭔가를 채워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마침 오늘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네. 맞아요. 갔죠. 뉴스 한 줄을 나왔었는데 이제 천궁 덕에 이제 뭐 우리가 거기에 뭐 들어가는 이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기자재 쪽보다는 체계 통합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 소위 방산 빅4 위주로 우리가 좀 방산 종목들을 좀 봐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좀 휴전 기간에는 이런 좀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i3 시스템 같은 거죠. 아, 이런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적외선 시커, 뭐 영화 탑건 매버릭 보셨으면 이렇게 그 호랑이 눈 같은 거 미사일 앞에 달려가지고 미사일 이렇게 추적하는 이제 그런 적외선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우리나라 천궁이 미사일이 한 대가 한 15억 정도 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0% 정도가 그 적외선 시커 가격이거든요. 그만큼 소모가 되면 될수록 물론 소모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소모가 되면 될수록 매출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i3 시스템 같은 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좀 좋아요. 첨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은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어떤 비행 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지금 넣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체계 통합 기업들은 어쨌든 빠지지만 않는 그런 방향성과 어떤 맷집만 보여주면 오히려 이런 좀 중소형 방산 이렇게 약간 밑에 있는 후위 업체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작은 종목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방사는 ETF가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좋습니다. 작은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 또 승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만 소부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방산도 소부장, 기자재가 있듯이 뭐 i3 시스템,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텍 아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퍼스텍, 뭐 빅텍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예전에 좀 시간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쏘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때 올라가는 가벼운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퍼스텍은 오늘로써 조금 뭔가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너무 테마성으로 좀 엮였었던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랄까 근본의 어떤 방산의 종목으로 그러니까 좀 근본에 들어갔다. 예, 들어왔고 이 정도의 어떤 이 천궁2를 비롯한 유도무기의 연계성을 매출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테마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뭐 ETF에 또 편입되는 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이 오르는데 재건도 올라갑니다. 참 특이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자 중동 재건도 지금 이번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재건도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테마로 따지면은. 근데 단기 차트로 보면은 완전 고점에 있어요. 대형 건설주 보니까. 네. 이거 판단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비해서 이번에는 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는 1차 수주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받거나 미국이 받은 다음에 2차 수주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중동은 구조가 다르죠. 우리나라 현대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지어 DLENC는 이란에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란에 자회사, 있어요? 관계사가 이란 있습니다. 지사.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개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즉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에 대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 재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원전 모멘텀을 너무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니까요. 이게 없었다면 그러면 또 그 전에는 또 힘들었겠지만 예. 일단 원전 모멘텀을 미리 받고 나서 여기에 재건 모멘텀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멘텀이 문제인 겁니다. 일단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이 모멘텀도 빠르게 사실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어떻게 보면 숫자화되는 데이터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원전도 사실 너무 먼 미래 재건도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밸류 많이 이쪽도 땡겼다? 조금 더 먼 미래.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입니다. 대신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건설기계 쪽을 한번 보셔라. 야, 그 얘기 하려고 네. 그랬거든요. 간밤에 미국 내에서도 간밤뿐만 아니라 지난 1, 2주 동안 미국 내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 바로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판매 대수가 높았고 고배당주다 보니까 안정감을 좀 찾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산밥켓과 HD 건설기계. 그렇죠. 이쪽이 판매 대수가 워낙 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AI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자동화 이쪽을 도입을 하니까 예전과 똑같은 판매 대수를 팔아도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HD현대 건설기잖아요. 그리고 달러로 결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만약에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건설사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다면 네. 건설기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앞서 방산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그 밑에 빅텍, 퍼스텍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쪽도 지금 HD 건설기계 그 밑에 수산세버틱스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강했거든요. 그리고 뭐 진성TC, DY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한번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쪽 이제 밑에 종목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해가지고 여기 막 가벼운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옛날 뭐 떠올리면 다스코, 뭐 데모, 뭐 히림 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지금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호랑이보다 세게 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어느 정도 좀 탈출의 기회도 보이십니까? 일단 전진건설 로봇은 저는 재건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은 한미글로벌과 히림까지는 보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그날 뭔가 상승 움직임이 수상하면 그때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재건할 겁니다, 이거를 4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속으실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디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이야기를 해보면은 방산도 이제 그렇고
재건도 재건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소부장단으로 내려가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부장단에서도 가벼운 거 말고 근본으로 확실히 좀 챙겨가는 게 오늘은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자꾸 근본 하니까 어디 누구시냐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에요 예. 지금. 근본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철강은 사실 중소형도 오늘 잘 갔고 대형 철강주도 잘 가고 관광업체들도 좀 가고 해서 차라리 철강은 지금 휴전이냐 뭐 더 확전되느냐 여기서 아예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팀장님, 네. 철강, 뭐 에너지 안보 관광이랑도 연결이 될 것도 같고 재건이랑도 연결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철강인 걸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좀 확장적으로 좀 볼 수. 일단은 이제 송유관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고 피격을 당하니 많이 만약에 우회하는 송유관을 했을 경우에는 이란도 거기를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좀 위협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송유관 업체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뭐 다 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시장의 화제성 뭐 이런 것들로 그 예전에 알래스카에 그런 송유관 나왔을 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듯이 이번에도 약간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철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만성적인 이제 과잉 생산 체제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뭐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데 뭐 관세의 영향 뭐 이런 노이즈도 계속해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재건의 이슈를 어느 정도 좀 품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재건의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품고 있고 재건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철강의 그런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철강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철강을 좀 미국에서 저렇게 좀 견제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논리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하나는 좀 테마적인 송유관적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재건 관련된 그런 이슈.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이슈로도 좀 이제 상승을 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각각적인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좀 말씀드리기 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조금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좀 추세나 그리고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도 좀 짚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구조조정 거치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포인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태성 본부장님 조금 큰 의미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철강, 화학,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거론은 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쪽 시클리컬이 앞서 뭐 건설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까? 이라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학은 괜찮아 보여요. 석유 화학은. 석유 그런데 화학. 철강은 지금 단순 테마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WTI 유가가 혹은 경질유가 됐든 중질유가 되었든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서 정제를 해서 중간재로 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좀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 마진 지속이 되냐. 네. 근데 당분간은 수요가 조금 모자라도 그 석유 시설 다 파괴했는데 당연히 기름값 빨리 안 내려오겠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은 단가로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길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 중에서 그리고 하나를 본다면 S-오일은 포트 한 켠에 해치성으로도 괜찮고 투자의 관점으로도 괜찮다. SOE는 생각해보면 이제 석유 화학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나오는 제품은 어느 항로로 받게 되어 있냐면 호주무르가 아니라 홍해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호주무르가 막혀서 홍해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홍해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뭔가 찝찝함을 만든다. 그렇다고 인버스를 사기에는 또 그렇다. 그러면 S-오일을 저는 한켠에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홍해로 좀 오는 거다 보니까 SOE를 지금 이런 정유주가 해지성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샤인 프로젝트 때문에 석유 화학도 됩니다. 네, 그렇죠. 석유화학주로도 지금 SOE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준비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랑 자동차는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도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팀장님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근데 요새 시장은 실적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2차 전지주들은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럼 지금 오늘도 셀업체들 잘 간 거를 보면 바닥은 그래도 확인했으니까라는 심리가 붙는 걸까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와도 그렇게 막 크게 문매를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실적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기대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지금 일부 그들의 품목이 실제 북미와 유럽 쪽 그리고 공장 가동률만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질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때 그 하방 어떤 그 지지력이 좀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상승할 때 삼성 SDI가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라 만약 2차 전지를 보신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걸 굳이 따지는 게 맞나 싶지만 삼성 SDI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면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 중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폐배터리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그리고 또 여기에 전지박, 회로박, 동박 이런 거 만드는 또 전문 기업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판가 인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하는 게 나올 수는 있고요. 오늘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시가총액 1, 2 기업이라서 오늘의 움직임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다음 뭐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배터리 다시 만드는 건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랐으니까 얘네가 그 팔 수 있는 단가도 올라가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정경민 팀장님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팀장님, 셋업체들의 그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가 어느 정도 요새는 좀 내러티브나 모멘텀으로 상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간극이 굉장히 커요. 저도 보면은 아직 멀었네. 약간 예. 그렇군요. 네,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걸 느끼세요? 너무 불편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매출이 그렇게 확 또 이렇게 돌아선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으로 확 돌아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뉴스는 많이 나오죠. 이제 뭐 ESS가 어떻고 그쵸. 또 뭐 누구랑 이제 수주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거 뭐 1, 2조짜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고 있는 셀 업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돌려 세우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뭐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좀 해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전시 상황하고 좀 엮여가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도 뭐 ESS 결국에는 깔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표 종목으로 SDI를 계속해서 최우선 시 보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지금 다른 셀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SK 이노베이션 이거 가동률 지금 50%도 채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막대한 감가상각이 그대로 물론 캐시 아웃이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돌리고 있지 않는 공장 부분의 감가상각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I처럼 어쨌든 ESS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고 전기차 관련된 이제 그런 좀 익스포저도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기업이 아마 비용적인 면도 좀 작았기 때문에 아마 턴어라운드를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삼성 SDI 그리고 여기랑 수주 계약을 이렇게 면밀하게 맺었던 LNF를 약간 종속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뭐 그 넘버 원, 투라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삼성 SDI에 또 전통적으로 또 협업 사례가 많았었던 게 또 에코프로 그룹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3총사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대한 매출이 다시 나오는 그 전까지는 이 정도에서 ESS 플러스 지금 약간의 태동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잠재 수요를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네. 좀 보자. 그러면 차라리 요새 화장품도 계속 조금씩 튀잖아요. 네. 화장품 쪽은 어떠세요? 화장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무조건 실적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실적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 이거 뭐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센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 가지고 화장품이 워낙 지금
약간 소외받았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 뭐 최저 밸류까지 내려왔다. 근데 여기에 환율 효과가 있으니 무조건 이제 뭐 밸류가 굉장히 자극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증설을 통해서 이제 뭐 돈을 영업이익이 늘려간다. 뭐 이런 좀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가 뭐 6천선을 넘어가는 그런 추세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반도체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뛰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지금처럼 화장품이 다른 종목들이 좀 죽었을 때 돋보이는 상황만큼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선호도에서 조금 밀릴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APR 뭐 나는 뭐 지금보다 하면서 조단위 영업이익이 나와서 이건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뜯어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시장의 선호도에 있어서 어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등치나 에너지를 만들 예. 수 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한정적으로 맞아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이 좀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면은 올라갈 순번이 충분히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까지 수급이 쏠릴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간 재료들을 보면요, 본부장님 뭐 달달한 이야기로 사실 들어 올립니다. 실적 돈 잘 번다. 뭐 이제 관세에서 이제 리스크도 많이 오프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 화장품을 매수하면은 되게 결과가 좀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주가 오늘만 움직인 건 아니고 움직일 만한 기업들은 며칠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닉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일단 포커싱이 우리가 뭐 APR로 지금 국한되어서 그렇지 화장품주들도 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 중에 화장품주를 보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매출의 판매 유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기업. 온라인.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는데 성공한 기업. 왜냐하면 오프라인 할 땐 잘했는데 온라인으로 바꾸니까 매출이 영 안 되네? 이런 기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매출이 상승한 기업을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그건 국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매출을 또 빠르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에이블 CNC라는 기업을 좀 보거든요. 에이블 CNC. 미샤라는 브랜드 다들 네. 아시죠?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 올리브영이 많은데 한 10년 전에는 미샤 브랜드가 미샤가 좀 많았던 많았죠. 것 같거든요. 미샤는 핫한 데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샤가 요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지금 2년 동안 성장성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플러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주 감안을 환원을 해보면 해요.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 에이블 CNC는 지금의 구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미샤. 예전에 막 공부할 때 그 신촌 쪽에서 매장 하나 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휴전 기대감에도 아직 안심하긴 이른 걸까요? 어제는 봄 기운이 돌던 국내 증시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서 하루 만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으로 5,800선도 반납했고 코스닥도 1%대 하락하며 1,076에 장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일부 반영됐고 또 전일 급등세에 따른 매물 소화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 어떤지 시세 보겠습니다. 대형주 흐름 먼저 볼까요? 어제 급반등이 나왔던 반도체주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크게 상승했는데도 디커플링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3.33% 약세입니다.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100만 닉스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3%대 약세 움직임입니다. 현대차도 3% 넘게 빠지면서 4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재봉쇄에 아프리카 우호
우회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가도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기아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자율주행과 로봇 청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시장에선 인베스터데이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2차 전지 대장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ESS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약세를 딛고 3%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권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다시 전쟁 테마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로 주목받았던 강관주, 렉스틸도 현재 14% 넘게 크게 뛰고 있습니다. 또 사마 알미늄도 15%대 강세고요. 호성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죠. 17%대 크게 뛰고 있습니다. 또 사마 알미늄은 미국이 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변경한 소식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출렁여도 실적으로 방어하는 섹터죠. 화장품인데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31억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PR은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의 압도적 성과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며 성장을 더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까지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선 비수기인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굳건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는 아쉽게 순위권에서 빠졌습니다. 정규장 마치고 급등세를 보인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인 S2W입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흑자 전환이 된다면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수익 창출형 AI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순위권 보겠습니다.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8.51%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주인 스피어와 스트랙아이가 모두 7%대 약세 움직임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도 종전이 멀어지자 6.44% 밀리고 있습니다. 또 애프터마켓에선 카카오게임즈가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선 카카오게임즈의 AI 성과 확인이 어려워서 단기적인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어제장 뜨거웠던 섹터인 건설주에 현재 거래량 쏠리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 E&A의 거래량 쏠리면서 GS건설은 4%대 약세 움직임, 삼성 E&A는 1%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또 현대모백스도 개별적인 이슈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모덱스에 참가하는데요. 북미에서 가장 큰 물류 전시회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휴전 첫날부터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는 휴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다우지수는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미국은 이란이 휴전한 지 하루 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휴전 첫날인 오늘 하루 만에 삐걱거리고 있는데 한편 간밤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빅테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첫날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화된 건데요. 이란은 휴전 합의 조건이 일부 위반됐다며 상황에 따라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와의 문제일 뿐 휴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밤사이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이란 국영TV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척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현재 통과한 선박은 벌크선 4척 그리고 유조선은 한 척도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평균 100척이 지나다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통행료 진수를 이란과 공동사업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기준 우리 시간 새벽 5시 기준으로는 모두 두 자릿수 급락했지만 이후 우리 시간 11시 50분 기준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해협 정상화 지연과 정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도 비슷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밤 발표된 FOMC 의사록도 살펴보시죠.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인상을 고려하는 위원들이 기존 몇몇에서 일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향후 정책 방향을 양쪽 모두 다 열어두는 이른바 양방향 접근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변수도 떠올랐습니다. 크게 고용 둔화와 유가 상승인데요. 노동시장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견과 또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요.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산업계 소식도 살펴보시죠. 메타가 새로운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습니다. 초지능 연구소가 만든 첫 모델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높은 추론 능력을 보이는데요.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이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등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이 모델을 SNS와 AI 기기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4분기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년물 국채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PCE가 공개되죠. 전쟁 발발 전인데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만약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 우려가 배로 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When you look at last year was an 18.9% pullback. From as I recall, it was a date in February to April 8th, as I recall. It was some huge drop. And this year, it was much less over something that would seem much more intense than tariffs being put in. Intermediate to long-term investing, their goal is beyond, in essence. And in that, they recognize that something like this is relatively short-term, as painful as it is when you go through it. But the longer term are things, the innovation in technology. 네, 오늘은 이 시장의 기술에 한번 주목을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 이란 전쟁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AI 모델 경쟁 상황, 멜치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GTC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이슈가 이게 좀 전쟁 때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 GTC 갔다 오신 후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에도 다녀오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작년과 올해 분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현안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제 대단한 관심과 그런 열정 이런 네. 부분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AI 연산량 폭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산업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다라는 게 되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뭐 GTC라는 행사가 AI 컨퍼런스이고 AI 관련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그 안에서 이 어떻게 하면 이 폭발하는 연산량을 효율적으로 이제 연산을 처리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현안이 되어서 그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 상장 시장에서 나오는 네. 투자 아이디어들은 다 그 AI 연산 효율화라고 하는 그렇죠. 요 줄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이 이제 올해 가장 특징적이었다 요약드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대 그 병목 현상을 또 엔비디아가 잘 또 꾸려서 여기서 또 패권을 잡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GTC에서 사실 그 실리콘 포토닉스 뭐 CPU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고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가셔도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따로
제일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뭐라고 보셨을까요? 사실은 그 CPO 기술은요. 이번 GTC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작년 GTC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였어요. 작년에 나왔었군요. 네, 작년에 처음 얘기가 나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된 기업들의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했고 올해 그게 더 폭발적으로 산업에서 관심이 커졌던 거지 GTC에서는 그게 현안이 아니었고 네. 같은 기간에 있었던 OFC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관련한 컨퍼런스에서 이 CPO 관련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동기간에 뭐 루멘텀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갔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봤었던 좀 개인적으로 새로운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AI 하드웨어의 계층화, 세분화라는 요 개념인데요. 그래서 뭐 7개의 뭐 프로세서를 6개의 서버렉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포드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AI 팩토리 단위로 엔비디아는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 맞아요. 네. 요새는 칩하고 렉을 같이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달랐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CPU 서버렉 같은 게 기존에는 없었던 개념인데 새로 등장을 하면서 뭐 최근에 인텔이나 암 같은 주가들 많이 가는데 CPU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전 이미 GTC에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맥락이 이어지면서 지금 CPU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또 각광을 받는 게 다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전쟁 아니었으면 사실 애진지게 더 우리 또 크게.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네. 되고 투자 포인트 됐었을 것 같은데 전쟁 때문에 다 묻혔어요. 묻혔어요. 네. 아쉬운데. 근데 전쟁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시장,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미증시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변동성은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 간밤에는 상승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피부로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뭐 S&P 500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6,300 저점 이후에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녹여내 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5,000포인트를 저점으로 찍고 난 이후에 3월 말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변동성을 녹여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4월 중에 전쟁이라는 이슈를 소화하면서 네. 저는 시장의 포인트가 전쟁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 시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이제 우상향 추세라고 하는 정배열로 좀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쟁으로 아까 뭐 GTC 얘기도 했지만 묻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메타도 AI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뮤직 스파크. 이게 이제 메타의 AI 모델인 건데 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이거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메타도 다시 프론티어 경쟁에 복귀하는 그런 신호탄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메타도 이전에는 AI 프론티어 모델들 경쟁에 같이 그 라마라는 모델로 네. 구성이 되어 있었다가 약간 좀 뒤처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면 뭐 오픈 AI, 엔트로픽, 뭐 그러니까요. XAI 뭐 이런 애들인데 그 제미나이까지 이런 애들인데 여기에서 라마가 좀 뒤처져 보이다가 그걸 좀 캐치업하는 느낌을 줬던 게 이번 이제 그 뮤즈 스파크라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게 뭐 몇 가지 뭐 저도 이제 자주 보는 AI 성능 지표로서 확인하는 artificial 이제 애널리시스의 그 AI 성능 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지금 얘가 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사이면 높은 거예요? 낮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랬을 때 요게 이전보다는 이제 일부 영역에서 그 성능 개선 폭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만 얘가 이제 절대적으로 대단하다, 뭐 다른 애들을 압도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상위권 모델들이랑 격차를 좀 빠르게 좁힌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뭐 제가 평가 절하는 게 아니고 4위가 이제 높은 순위이긴 한데 네네. 1, 2, 3위가 너무 높지 않아요? 격차가 좀 격차. 점수 격차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거의 한 2, 3점 차이로 줄어 있어서 예. 뭐 충분히 이제 격차를 많이 줄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근데 뭔가 키워드가 폐쇄형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그 앞전에 구글 쪽에서도 그런 거고 뭔가 자꾸 폐쇄형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쇄형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공개형 모델이라는 개념을 또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폐쇄형 모델은 이제 AI에 들어가는 어떤 모델의 그 파라미터들의 가중치 같은 걸 따로 공개하지 않고 그 모델을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 자기네들만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차별화된 성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런 폐쇄형 모델들을 추구를 하고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애들이고 공개형 모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접근성이 쉽게끔 해서 뭔가 이제 어떤 압도적인 성능보다는 어떤 확산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들인데 그 프론티어 모델들은 폐쇄형 모델의 형국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애들보다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제 프론티어 모델로 계속 치고 나가겠다인 건데 네. 사실은 산업 전반적으로는 공개형 모델이 조금 더 방향성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1, 2, 3, 4등 얘네들만 폐쇄형 모델로 가고 그렇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공개형 모델로 해서 이 1, 2, 3등을 빠르게 캐치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하에 잇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뮤즈 스파크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AI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메타 AI 앱과 이제 웹사이트 이런 데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미국에서 먼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순차적으로 지역을 넓혀가겠다라는 게 지금 메타의 방침이어서 그러니까 뭐 기존의 AI 모델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미국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보급이 되고 글로벌로 조금씩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게 이제 범위라서 뭐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해준다가 아니라 뭐 아직 안 정책에 됐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순서가 오는 그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베타 서비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엔트로픽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 프리뷰판 미토스 이것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자주 뭘 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큰 히트를 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좀 큰 히트를 쳤던 거는 얘가 이제 버그를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고위험 취약점을 식별을 해서 뭐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보안 성능을 내주는 그런 애로 이번에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좀 화제가 되었던 포인트는 이런 취약점들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랄까 방어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공격자 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공격형 AI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AI. 뭐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와서 이번에 좀 화제가 되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공개가 된다거나 네. 그럴 수는 없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회사 스스로도 약간 방어용으로는 강력하지만 뭐 어떤 공격자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으로 이제 워낙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떤 규제 같은 거를 받을 위험성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검열해서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회피기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미리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트로픽 너무 핫해가지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뭐 IPO 하면은 나도 한번 노려볼까라고 하는데 그 대안을 구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구글을 엔트로픽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구글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구글의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분 가치가 좀 상대로 작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보다는 다른 이제 비상장 ETF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혹은 엔트로픽이 이제 10월에 상장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0월로 지금 예정되었나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플로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확정적으로 얘기가 된 건 아니고 엔트로픽이 10월에 상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상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뭐 비슷하게 커다란 덩치의 기업인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 그렇죠. 요새 보시면 리테일 쪽에도 IPO 자금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아마 엔트로픽도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장 대기 중인 기업들 얘기 나오는 게 스페이스X도 있고 엔트로피 있고 오픈AI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스페이스X 이야기는 좀 나와도 나머지는 조금 얘기가 덜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스페이스X 쪽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스페이스X 쪽에 아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엔트로픽도 분명하게 10월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트로픽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오픈AI의 경우도 오픈AI CEO는 올해 연중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CFO가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픈AI도 상장이 뭐 올해 내년 중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요새 좀 순위로 봤을 때는 클로드가 거의 뭐 1위, 네. 2위가 제미나이 쪽으로 가고 3위가 챗GPT인데 많이 좀 빠졌다. 3위와 2위의 격차도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왜요? 일단은 뭐랄까 AI 모델 경쟁이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모델 성능 경쟁에서 서로 신모델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제미나이가 가장 좋다. 작년에 다 우우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엔트로픽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좀 빠르면 난 지금 제미나이 쓰다가 엔트로픽 갈아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오픈 AI가 예를 들어 뭐 GPT-6 같은 얘기들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나오면 GPT가 또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돌아가면서 전성기를 나눠 갖는. 네. 그런 현상에 오히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근간은 서로의 벤치마크가 좀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인 건데 마켓시어 경쟁인 건데 그 마켓시어 경쟁 자체가 주는 사실 효용을 저희가 이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모델 경쟁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업에서 시장에서 경쟁이 나오면 가격 경쟁 아니면 성능 경쟁일 거거든요. 네. 더 싼 단가, 뭐 예를 들어 더 싼 토큰 가격 그리고 더 고성능의 모델을 더 싸게 쓸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계속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등 모델이 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사실 저희 같은 소비자가 했을 때는 B2C를 잘하면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B2B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B2C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기업들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좀 B2B가 맞긴 합니다. 엔트로픽이 최근에 이제 AR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을 향후 12개월 예. 동안 환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연간 예상 매출액 그거 기준으로 엔트로픽이 300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냐면 작년 12월 말 대비해서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3달 동안. 작년 12월 말에 90억 달러였거든요. 동기간에 오픈 AI는 작년 12월 말에 200억 달러, 올해 3월에 250억 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픽이 사실상 거의 근접하거나 추월한 것처럼 보이는 속도로 이제 엔트로픽이 빨리 성장한 건데 마켓 쉐어로 놓고 보면 B2B에서는 엔트로픽이 훨씬 크고 B2C에서는 오픈 AI가 아직까지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성장이 대부분 B2B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다 설명드립니다. 네, 저희 성능 경쟁 측면도 봤는데 가격 경쟁 측면에서 저희 중국 AI는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제 중국 AI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궤가 말씀하신 그 가격 경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3월달, 4월달에 중국 AI 신모델들이 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격 경쟁을 좀 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초반에 신모델 출시하면 뭐 프로모션으로 잠깐 무료로 푼다라거나 그렇게 무료로 풀어서 이제 걔네들의 그 토큰 소비량이 폭증을 한다라거나 이런 현상들이 중국 모델들 공개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중국의 가성비 전략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정도는 아니에요? 위의 단들이 너무나 공고해서? 이게 중국 모델과 미국 모델의 좀 성격 차이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모델들은 거의 이제 중국 내수에서 강력하게 쓰이는 경향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어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메모리나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중국의 어떤 AI 하드웨어에 최적화해서 뭐 딥시크 같은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네 AI 모델을 최적화해서 이제 더 합리적으로 이제 API 토큰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고 그게 뭐랄까 미국의 AI 모델 대비해서는 성능이 이제 약간 약한 거는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으로 이 정도 성능을 내가 쓸 수 있으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수옥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일단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